미국의 100% 관세 핵폭탄 선언. 전 세계 경제가 벌벌 떠는데 한국은 오히려 비웃고 있습니다. 독일, 일본, 대만까지 국가 파산 언급하며 비명 지르는데 도대체 왜 한국은 끄덕없는 거죠? 안녕하세요, 오라버니, 언니들. 감동아 씨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경제 노예가 될 것이라 조롱했던 세계 전문가들이 모두 틀렸습니다. 대만이 잘 견디길 바란다는 대통령의 여유 있는 한마디. 도대체 한국엔 무엇이 있길래 미국의 협박도 무용지물이 됐을까요? 세계가 경악한 한국의 전략을 전문가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 베를린에서 유럽의 거시 경제를 분석하고 반도체 전략을 연구하며 평생을 숫자로 세상을 읽어온 한스 마이어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고백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오만한 유럽의 지성인들과 자만심에 가득 찼던 서구의 권력자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거대하고 치밀한 설계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는지에 대한 처절한 참회의 기록입니다. 2026년 1월 21일 아침 전 세계는 단 하나의 속보로 인해 거대한 공포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바로 미국이 대한민국과 대만을 정면으로 겨냥해 반도체 100%라는 유례없는 관세 핵폭탄을 투하하겠다고 전격 선언한 것이었죠. 당시 베를린을 비롯한 유럽의 모든 자본시장은 말 그대로 발작을 일으키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국채 금리는 폭등했고 반도체 없이는 단 하루도 공장을 돌릴 수 없는 유럽의 자동차 기업들과 첨단 산업들은 파산의 공포 앞에 비명을 지르며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당시 독일의 한 유력 언론사와의 긴급 인터뷰에서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반도체의 유통기한은 이제 오늘로써 완전히 끝났습니다. 미국이 100%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은 사실상 한국 기업들에게 미국의 모든 기술을 바치고 백기투항하라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한국은 자원도 없고 에너지도 수입에 의존하는 전형적인 수출 국가인데 미국의 이런 무자비한 횡포에 무슨 수로 저항하겠습니까? 아마 조만간 한국 대통령이 워싱턴으로 한 걸음에 달려가 모든 것을 내어주며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비참한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니온 게이자이나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같은 전 세계 유력 언론들도 앞다투어 한국의 몰락을 기정사실로 하며 조롱 섞인 분석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것은 사실상 거대 강대국들 사이에서 갈 길을 잃은 개미의 몸부림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당시 전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야말로 차가운 냉소와 비아냥 그 자체였습니다. 대만은 미국의 요구에 맞춰 전 재산을 털어 미국 본토에 거대한 공장을 짓고 모든 기밀 기술 정보를 갖다 바치며 어떻게든 살려달라고 비굴할 정도로 애원하고 있는데 한국은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침묵하고 있느냐는 비난이 가득했죠. 독일의 경제학자들은 카페에 모여 커피를 마시며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한국인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반도체 강국인 줄 착착하고 있는 모양이다.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한국의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은 단숨에 고사시킬 수 있는데 저토록 여유를 부리는 건 무지함에서 오는 용기일 뿐이다. 그들은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적 경제 구조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한국의 화려한 몰락을 구경할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당시 상황은 객관적으로 보기에 최악이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자국 우선주의는 이미 도를 넘어서고 있었고 전 세계는 거대한 보호무역주의의 파도 아래 각자 도생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같은 유럽의 우방국들조차 미국의 관세 압박에 무릎을 꿇으며 영토 분쟁이나 경제 보복을 걱정해야 하는 처참한 현실이었죠. 이런 글로벌 대공황의 전조 증상 앞에서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설 자리는 없어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반토막 나고 국가 경제가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시나리오를 매일같이 발표했습니다. 저 역시 카메라 앞에서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선택권이 없습니다. 미국의 노예가 되어 기술을 상납하느냐 아니면 경제 전체가 파산하느냐의 갈림길에 섰을 뿐입니다. 이 말은 당시 베를린 지성인들 사이에서 정설로 통했습니다.
더욱 잔인했던 것은 대만과의 비교를 통한 한국 깎아내리기였습니다. 전 세계는 미국의 모든 요구를 수용하며 비굴할 정도로 고개를 숙인 대만을 향해 현실을 직시한 현명한 처사라고 치켜세우면서도 끝까지 자존심을 지키며 원칙을 고수하는 한국을 향해서는 시대를 읽지 못하는 고집불통의 실패자라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베를린의 대학가에서는 한국의 외교 정책을 자살행위라고 비웃는 논문이 나오기까지 했죠. 그들은 한국이 예측 불가능한 미국의 대통령과 그 뒤에 숨은 거대, 자본의 위력을 심각하게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 한스 마이어 또한 그들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한국의 비참한 최후를 카메라에 담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한국은 그저 운 좋게 성장한 졸부였고 이제 그 화려한 파티가 끝날 시간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제조업의 기반이 얼마나 허약한지, 그리고 에너지 수입국으로서의 한계가 얼마나 명확한지를 수치로 증명하며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당시 독일 경제계에서는 한국 반도체를 대체할 수 있는 유럽 자체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이는 사실상 한국을 버리겠다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관세 폭탄에 맞아 비틀거릴 때 그 틈을 타서 한국의 시장 점유율을 뺏어오려는 하이에나 같은 움직임이 전 세계 곳곳에서 관측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흐름을 주도하며 한국의 몰락을 독려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한국 반도체의 영광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며 그들은 다시 개발도상국의 수준으로 추락할 것이라는 제 분석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국제 무대에서 비웃음의 대상이자 가장 먼저 짓밟힐 개미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카메라 앞에 섰을 때 저는 제 귀를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한국의 항복 선언이나 비굴한 국어를 기다리던 그 결정적인 순간, 한국의 대통령은 오히려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믿기 힘든 비유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개미들도 가을이 되면 전쟁을 합니다. 성장물률이 떨어지면 충돌하는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이 한마디는 단순히 경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전 세계가 벌이고 있는 이 추잡한 자원, 전쟁과 관세 협박의 본질을 완벽하게 꿰뚫어 보는 고수의 통찰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 발언이 그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지어낸 수사적인 철학적 표현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어떤 소름 끼치는 방패를 뒤에 숨기고 있는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한국의 대통령은 미국의 100% 관세 위협에 대해 전혀 심각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통상적으로 나오는 일상적인 이야기라며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죠. 저는 그 오만한 여유에 분노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경제가 발작을 일으키고 국채 금리가 미쳐 날뛰고 있는데 어떻게 한 국가의 지도자가 저토록 태어날 수 있단 말인가? 이건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이거나 아니면 정말로 상황 파악이 안 되는 지독한 무지함 중 하나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뉴욕의 펀드 매니저들도 런던의 외환 딜러들도 한국의 이런 태도를 미친 짓이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제 확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멍청한 오판이었는지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전 세계가 조롱하며 무시하던 그 길고 긴 시간 동안 이미 미국도 대만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대한 함정과 완벽한 방패를 동시에 완성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 세계 전문가들이 한국의 파산을 점치며 축배를 들 준비를 하던 그 시간, 대한민국의 지략가들은 이미 미국의 심장부를 겨냥한 논리적 핵무기를 장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숨겨둔 필살기가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제가 가졌던 모든 경제학적 상식이 산산조각 나는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운이 좋아 버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탐욕이 스스로의 목을 죄게 만드는 정교한 부메랑을 설계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을 향해 쏟아냈던 그 수치스러운 조롱과 비웃음이 어떻게 공포와 경악으로 바뀌게 되었는지 그 소름 돋는 반전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이 숨겨둔 결정적 카드인 조인트 팩트시트와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미국의 협박을 어떻게 단숨에 무용지물로 만들었는지 그 참교육의 현장을 다음 단계에서 여러분께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독일의 분석가로서 제가 목격했던 그 믿기지 않는 역전승의 드라마를 이제부터 가감없이 증언하겠습니다. 베를린의 차가운 겨울 바람보다 더 시린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그 기이하고도 섬뜩한 비유였습니다. 전 세계 기자들이 미국의 반도체 100% 관세 폭탄이라는 유례없는 경제적 사형 선고 앞에서 한국의 항복 선언을 받아내려 혈안이 되어 있을 때 대한민국 대통령은 뜬금없이 개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개미들도 봄에는 싸우지 않다가 가을이 되어 식구가 늘고 경계가 겹치면 전쟁을 벌여 시커멓게 죽어 있더라. 이 발언이 전 세계 통신사를 타고 실시간으로 타전되었을 때 저를 포함한 유럽의 수많은 지성인들은 실소를 금치 못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생명줄인 반도체 산업이 뿌리째 뽑히기 직전인데 한 나라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기자회견장에서 한가하게 곤충화 강의나 하고 있다니 이것은 명백한 현실 도피이자 국정 책임자로서의 자격 미달이라고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당시 베를린의 한 방송국 뉴스 패널로 출연해 한국 대통령의 현실, 인지 능력까지 의심하며 아주 잔인하고 냉소적인 평론을 쏟아냈습니다. 저런 철학적인 망상에 빠져있는 지도자를 둔 한국 국민들이 참으로 불쌍하다는 말까지 덧붙이며 조롱의 극치를 달렸죠. 하지만 여러분, 그 비웃음이 소름 끼치는 경악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그 개미 비유는 단순히 곤충의 생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인류가 처한 이 잔혹하고도 냉정한 신제국주의 시대의 본질을 그 어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보다 정확하게 꿰뚫는 통찰이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의 성장률이 떨어지고 나눌 파이가 줄어드는 가을의 국면에 진입하자 수십 년간 우방이라 믿었던 국가들이 서로의 목을 노리며 사투를 벌이는 제국주의적 충돌이 시작되었다는 그 냉혹한 진실 말입니다. 당시 기자가 미국의 100% 관세 위협을 신뢰하고 가도 되느냐고 물었을 때 대통령이 보여준 그 묘한 미소는 지금 생각해도 온몸을 떨게 만듭니다. 그는 이미 미국이 어떤 무리수를 던질지 그 이유를 우리는 애써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천문학적인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 그리고 내부적으로 골마 터진 극심한 양극화와 제조업의 완전한 붕괴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미국은 결국 타국의 희생을 양분 삼아 연명하려는 약탈자의 본색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 모든 현상의 본질이 바로 성장률의 저하에서 오는 필연적인 충돌임을 개미의 생태를 빌려 전 세계에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베를린의 연구실에서 대통령의 발언 스크립트를 한 문장씩 뜯어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자유무역과 국제법이라는 이름 아래 신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국제 질서가 사실은 고도 성장이라는 달콤한 전제 조건 아래에서만 일시적으로 유지되던 가느다란 실금 같은 평화였다는 사실을 한국의 지도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간파하고 있었던 것이죠.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타국에 잡혀가고 80년 우방인 유럽과 미국이 영토를 놓고 전쟁을 벌일지도 모른다는 극단적인 시나리오까지 언급하며 예측 불가능한 시대의 도래를 선언하는 그 담대함 앞에서 저는 제가 평생 쌓아온 서구적 경제학 지식이 얼마나 나이브하고 천진난만한 것이었는지 처절하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같은 유럽의 강대국 리더들이 미국의 눈치를 살피며 어떻게든 비위를 맞추려 비굴하게 전전긍긍할 때 한국은 이미 이 판이 단순한 통상 마찰의 수준을 넘어 인류 역사가 반복해온 대규모 군사적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는 거대한 문명사적 전환기임을 명확히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외신들은 여전히 대통령의 발언을 횡설수설하는 노인의 헛소리라며 무시하기 바빴습니다. 특히 미국의 비위 맞추기에 혈안이 되어 있던 대만의 언론들은 한국의 대통령이 현실 파악을 전혀 못하고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한다며 조롱 섞인 사설을 연일 보도했습니다.
대만은 이미 미국의 요구에 굴복해 자신들의 핵심 기술과 자본을 통째로 내주고 있었기에 한국의 이런 철학적이고 원칙적인 접근이 그저 힘없는 자의 마지막 자존심 정도로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자의 발톱이 지금 누구의 심장을 가장 먼저 향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어린 양의 무모한 착각이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은 개미들의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순히 고개를 숙이고 적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을 키우고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준엄하고도 무거운 결론을 향해 묵직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침묵하고 있었던 그 긴 시간은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던 비겁한 시간이 아니라 다가올 가을의 대전쟁을 대비해 전 세계에서 가장 날카롭고 단단한 칼을 갈고 있었던 인내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시 기자가 미국의 100% 관세 위협을 신뢰하고 가도 되느냐고 물었을 때 대통령이 보여준 그 묘한 미소는 지금 생각해도 온몸을 떨게 만듭니다. 그는 이미 미국이 어떤 무리수를 던질지, 그리고 그 무리수가 어떻게 미국의 자폭으로 이어질지를 완벽하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서구 전문가들은 숫자에만 매몰되어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 한국이 손해를 본다는 단순한 산수만 하고 있을 때, 한국 대통령은 국제 정치의 거대한 흐름, 즉 연루의 위험과 반기의 위험 사이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파손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정교한 항로를 설계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당시 베를린의 카페에서 한국의 대통령을 비웃으며 원고를 쓰던 제 손가락을 부러뜨리고 싶을 정도로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그를 개미라고 불렀지만 사실 그는 개미들의 전쟁을 내려다보며 그 전쟁을 끝낼 시나리오를 쥐고 있는 신의 대리인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재정 적자와 제조 붕괴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나라를 압박하는 것은 인류 역사가 증명해온 제국주의적 충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대통령은 이 차가운 진실을 기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에 대한 항의를 넘어 전 세계를 향해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는 생존할 수 없다는 일갈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무시했던 그 개미 비유가 사실은 인류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를 관통하는 핵심 원리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제 오만했던 서구 중심적 사고는 흔적도 없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예측 불가능한 광기에 휘말려 서로의 살점을 뜯어낼 때,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그 광기를 잠재우고 자신들만의 독보적인 길을 개척해 나갔는지, 그 소름돋는 전략의 실체가 다음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각오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약소국이라 비웃고 조롱했던 대한민국이 어떻게 전 세계를 상대로 가장 우아하면서도 잔인한 참교육을 시전했는지, 그 경이로운 현장을 곧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베를린 공항에서 마주친 한국의 협상팀들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방 안에는 단순한 통상 보고서가 아닌 미국의 탐욕을 정면으로 타격할 조인트 팩트시트와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무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 한스 마이어는 그때 직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있었구나. 우리가 개미라고 비웃으며 짓밟으려 했던 저들은 사실 가을의 전쟁을 대비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견고한 지략의 요새를 구축해 놓은 최고의 전략가들이었구나 하는 소름 끼치는 사실 말입니다. 이제 그 요새 안에서 어떤 무기들이 튀어나와 미국의 100% 관세 위협을 한순간에 무용지물로 만들었는지, 그 위대한 반전의 서막을 여러분께 가감없이 공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그들이 보여준 가을. 개미의 전쟁을 끝내는 법은 우리 서구 지성인들이 평생을 공부해도 따라갈 수 없는 신의 한 수였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에서 반도체 전쟁의 해결책으로 갑자기 군사력과 방위 산업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왔을 때, 베를린의 컨퍼런스 홀에 모여있던 전 세계 경제 전략가들 사이에서는 그야말로 비릿한 조소와 비아냥이 섞인 헛기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금 당장 대한민국의 국가적 명운이 걸린 반도체 산업에 100% 관세라는 핵폭탄이 떨어지게 생겼는데, 한 나라의 통치자가
경제 보복을 막아낼 정교한 통상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우리가 세계 5위의 군사 강국이라느니 방위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느니 하는 도저히 번지수를 찾지 못하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당시 동료 분석가들과 차가운 샴페인을 마시며 한국 대통령이 완전히 공포에 질려 실성한 것이 아니냐며 조롱했습니다. 반도체 전쟁은 보이지 않는 자본과 숫자의 영역인데 거기서 무식하게 총칼과 미사일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마치 최첨단 사이버 전쟁터의 낡은 창과 방패를 들고 나타난 중세시대 기사처럼 보였거든요. 당시 독일의 유력 일간지들은 한국이 미국의 관세 압박에 너무 당황한 나머지 군사적 자존심이라는 최후의 정신, 승리로 자신의 무능을 덮으려 한다며 아주 잔인한 만평을 실어 한국을 깎아내렸습니다. 당시 제가 가장 크게 비웃고 비판했던 지점은 바로 대통령이 강조한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국이라는 거대한 패권 국가가 관세라는 몽둥이를 들고 전 세계를 향해 광기를 휘두르는 이 약육강식의 대혼란 시대에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무슨 자율성을 갖겠다는 것인지 그 자체가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형용 모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연루의 위험과 반기의 위험을 동시에 최소화해야 한다는 아주 복잡하고 난해한 외교적 수사를 사용했지만 저를 포함한 서구의 오만한 전문가들에게 그것은 그저 이쪽에도 저쪽에도 끼지 못하고 눈치만 보는 자의 비겁하고도 무력한 변명으로만 보였습니다. 연루되기도 싫고 그렇다고 버림받기도 싫다면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며 베를린의 외교 전문가들은 한국의 이런 태도를 갈 길을 잃은 전략적 미아 상태라고 정의하며 비하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비위를 맞추며 한국의 몰락을 기다리던 일본의 극우 매체들은 한국이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에 있으면서도 자기 이속만 챙기려다 결국 양쪽에서 뺨을 맞고 비참하게 버려질 것이라며 한국의 고립을 기정사실로 하고 축배를 들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때 대통령의 그 투박한 발언 속에 숨겨진 소름 끼치는 진실을 단 1%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왜 국가 경제의 절체절명 위기 국면에서 굳이 군사력과 방위 산업의 수출을 강조했는지, 그 이면에는 가을의 잔혹한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도 무서운 국가 생존 계산이 깔려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대통령은 이미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단순히 반도체를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기술력만으로는 이 미쳐버린 신제국주의의 약탈적 충돌을 절대로 막아낼 수 없다는 것을요. 상대가 관세라는 몽둥이를 들고 우리의 목을 옥죄며 협박할 때 우리에게도 그 몽둥이를 단숨에 꺾어버릴 수 있는 압도적인 물리적 힘과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인 방어 체계가 없다면 결국 우리가 쌓아 올린 찬란한 기술은 약탈당하고 국민들은 경제적 노예가 된다는 그 잔혹한 국제 정치의 생리를 그는 이미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방위 산업 수출을 국가의 주력 사업으로 삼겠다는 말은 단순히 돈을 벌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최첨단 무기 체계와 시스템이 전 세계 주요 거점에 깔리게 함으로써 그 어떤 강대국도 대한민국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전략적 불가침 영역을 전 세계에 구축하겠다는 거대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의 발언을 분석하며 한국이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된 항의조차 못하고 애꿎은 군사력 이야기로 화제를 돌린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지독한 오판이자 지성인의 오만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연루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군사적 실력으로 증명하고 있었고, 버림받지 않겠다는 확신을 전 세계가 한국의 무기 체계를 찾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의존성을 통해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반도체가 국가 경제의 살을 찌우는 쌀이라면 방위 산업은 그 쌀을 지키고 적의 접근을 원천 봉쇄하는 거대한 성벽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우리 같은 서구의 분석가들은 성벽이 무너지고 있는데 왜 성 안의 곳간 이야기만 하느냐며 오히려 한국의 전략을 가르치려 들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의 산업부 장관과 협상 팀이 조용히 워싱턴의 심장부를 오가며
준비하던 그 무적의 방패 실체는 전혀 보지 못한 채 그저 겉으로 드러난 대통령의 투박한 군사적 발언만 가지고 한국의 유통기한은 끝났다고 단정 지었던 제 자신이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부끄럽고 한심한지 모릅니다. 특히 미국의 모든 것을 바치며 살려달라고 애걸하던 대만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이런 독자적인 행보는 더욱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대만은 미국의 안보를 담보로 자신들의 모든 경제적 성과를 내어주는 길을 택했지만 한국은 스스로의 힘을 키워 미국과 대등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자리 잡으려 했거든요. 베를린의 지성인들은 한국의 이런 자존심이 결국 국가를 파탄으로 이끌 것이라고 장담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미국의 조인트 팩트시트를 신뢰하고 가도 되느냐는 기자의 날카로운 질문에 대통령이 아주 담담하고 여유롭게 자신의 구상을 밝힐 때도 우리는 그 구상이 사실은 미국조차 함부로 할 수 없는 거대한 함정이자 완벽한 방패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연로와 반기 사이의 균형을 잡는다는 것은 결국 미국이 한국을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마음대로 휘두를 수도 없는 아주 절묘하고 아픈 급소를 한국이 쥐고 있다는 뜻이었는데 말입니다. 저는 카메라 앞에서 한국의 외교는 실패했다며 큰 소리 쳤지만 사실은 제가 대한민국의 그 깊고 어두운 지략의 심연을 전혀 보지 못했던 무지한 관찰자였을 뿐입니다.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의 이런 군사적 자부심과 전략적 자율성을 왜 그토록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되었는지 그 소름 돋는 결과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반도체 관세 100%라는 미국의 무시무시한 협박이 왜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바위 앞에서 맥없이 부서져 나갔는지, 그리고 왜 대만은 한국의 이 치밀한 전략적 선택을 보며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해야 했는지, 그 처절한 참교육의 실체가 다음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전개됩니다. 대통령이 말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단순히 빈말이 아니라 어떻게 미국의 탐욕을 정면으로 타격하고 전 세계 경제 질서를 재편했는지, 그 위대한 반전의 기록을 저는 이제부터 한 문장 한 문장 가슴에 새기며 증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시했던 그 세계 5위의 군사 강국이라는 타이틀이 어떻게 반도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신의 한 수가 되었는지를 말입니다. 당시 독일의 제 연구실에서 제가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던 한국의 전략 보고서 첫 장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힘이 없는 평화는 비굴한 구걸이고 실력이 없는 외교는 처참한 굴종이다. 저는 그 문구를 비웃었지만 대한민국은 그 문구를 전 세계가 경악할 만한 현실로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공포에 질렸던 그 소름 돋는 설계의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짓밟힐 개미라고 비웃었던 그들은 사실 가을의 잔혹한 전쟁을 끝내기 위해 온 세상을 뒤흔들 사자의 발톱을 이미 미국의 목전까지 들이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베를린에 안락하고 평온한 연구실에 앉아 대한민국의 협상 결과를 무능하다며 비웃고 있을 때 제가 저질렀던 가장 치명적이고도 부끄러운 오류는 바로 협상이라는 행위의 본질을 완전히 오해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당시 저를 포함한 서구의 오만한 분석가들은 협상이랑 무릇 서로가 얻을 것을 챙기며 웃으며 끝내는 플러스의 게임이어야 한다고만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과 그토록 길고 지루한 통상 협상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우리는 그 결과물이 겉보기에 초라하다며 온갖 독설과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대만처럼 수십조 원의 보조금을 약속받은 화려한 보도자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일본처럼 거창한 기술 동맹을 선언하며 사진을 찍은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은 카메라 앞에서 너무나도 담담하게 그리고 제 가슴을 서늘하게 만드는 아주 솔직한 고백을 던졌습니다. 양국이 서로에게 득이 되는 것을 얻기 위한 협상을 한 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단 1mm라도 덜 주기 위한 협상을, 그 고통스러운 견디기 협상을 힘들게 해낸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한마디가 베를린의 제 연구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을 때 저는 마치 거대한 강철 망치로 머리를 세게 맞은 듯한 충격과 전율에 휩싸여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토록 찬양하고 칭송했던
미국의 소위 동맹국들은 사실 미국이라는 거대한 포식자에게 자신들의 모든 장기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바치고 그 대가로 남은 부스러기를 얻어내며 그것을 위대한 승리라고 자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은 지금 미국이 처한 그 처절하고도 비참하며 골마 터진 내부 사정을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정확하고 냉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뉴스 인터뷰를 통해 미국에 감추고 싶은 민낯을 가감없이 폭로했습니다. 미국이 왜 저토록 무리하게 관세라는 몽둥이를 휘두르며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압박하는가? 그것은 바로 미국의 경제 안정이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아주 차가운 진실 말입니다. 천문학적인 재정 적자와 끝이 보이지 않는 무역 적자, 그리고 미국 사회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있는 극심한 양극화와 제조업의 처참한 붕괴라는 독소들이 미국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고, 미국은 그 고통을 타국으로 전가하여 연명하기 위해 광기에 가까운 압박을 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당시 베를린에서 한국의 협상팀을 무능하다며 비난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고 부끄러워졌습니다. 당시 전 세계의 수많은 국가들은 미국의 그 압도적이고 광포한 제국주의적 힘에 눌려 자신들의 시장을 통째로 열어주고 핵심 기술을 상납하며 제발 살려달라고 비굴하게 빌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 거친 폭풍의 정중앙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깃발을 단단히 지켜들고 단 1원이라도 단 한 줌의 기술이라도 덜 뺏기기 위해 처절하고도 고독한 견디기 전쟁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통령은 이것을 단순히 빈말이나 수사가 아니라 실천적인 결과물로 보여주었습니다. 협상이란 때로 무언가를 얻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소중한 가치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그 냉혹한 국제 정치의 진실을 말입니다. 서구의 언론들이 한국은 미국에게 얻어낸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조롱할 때 한국의 지략가들은 미국의 독소 조항들을 하나씩 소리 없이 제거하며 대한민국 기업들이 숨 쉴 수 있는 최소한의 생존 공간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외교적 수사보다 훨씬 더 고독하고 힘겨운 사투였으며 오직 실력 있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인내의 결실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의 발언 중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한다는 대목에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비즈니스 원칙을 지키겠다는 원론적인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국이 아무리 정치적으로 우리를 압박하고 몽둥이를 휘둘러도 결국 미국의 기업들도 수익이 나지 않으면 우리 반도체를 절대로 쓸 수 없다는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중력의 법칙을 역으로 이용해 미국의 급소를 정확히 찌른 것이었죠. 이국이 반도체 공장을 미국 땅에 지으라고 협박하고 100% 관세를 매기겠다고 으름장을 놓아도 결국 대한민국의 삼성과 하이닉스가 공급하는 반도체 없이는 미국의 최첨단 AI 산업과 자율주행 기술 자체가 그 즉시 멈춰버린다는 그 상업적 합리성의 함정을 한국은 이미 완벽하게 설계해 놓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미국이 한국이라는 거대한 공급망의 덫에 걸려 스스로 허우적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보여준 무서운 실력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는 자기 중심을 뚜렷하게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그 중심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무거운 의미를 이제야 비로소 깨닫고 있습니다. 연루의 위험, 즉 강대국의 전쟁에 억지로 끌려 들어가는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반기의 위험, 즉 동맹으로부터 버림받는 위험도 완벽하게 피해야 한다는 그 극도로 정교하고 위험한 줄타기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눈치를 보는 외교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존재가 국제 무대에서 빠지면 전 세계 경제 지도 자체가 그려지지 않는 대체 불가능한 국가가 되겠다는 무서운 야심이었습니다. 서구의 전문가들이 한국을 미국의 하위 파트너 정도로 취급하며 무시할 때 한국은 이미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80-90%를 독점하고 있는 그 압도적인 실력을 바탕으로 미국에게 진정한 공포가 무엇인지 가르쳐줄 준비를 마쳤던 것이죠.
겉으로는 웃으며 견디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미국의 목줄을 쥐고 있었던 셈입니다. 제가 가장 소름 돋았던 지점은 대통령이 미국의 내부 갈등과 제조 붕괴를 언급하며 미국이 무리를 하게 되는 것 같다고 담담하게 말한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분석이 아니라 상대방의 약점과 치부를 완전히 파악하고 있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압도적인 여유였습니다. 이국이 아무리 겉으로 강한 척을 하고 큰 소리를 쳐도 속으로는 골마 터지고 있다는 것을 한국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의 무리한 요구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정해진 방침과 원칙에 따라 차갑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 세계가 미국의 관세 폭탄 소식에 국채 금리가 발작을 일으키며 패닉에 빠져 비명을 지를 때 대한민국 대통령만이 평온하게 웃으며 커피를 마실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지불해야 할 비용을 이미 수차례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소화해 놓았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도박이 아니라 정교한 공학이었습니다. 대만은 미국에게 자신들의 심장인 TSMC의 모든 것을 주고도 여전히 불안에 떨며 이국의 입만 간절하게 바라보고 있었지만, 대한민국은 덜 주기 위한 협상을 통해 자신들의 실리와 미래를 철저하게 챙기고 있었습니다. 베를린의 지성인들은 한국이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있다며 비웃었지만, 사실은 한국이 전 세계 경제의 중심축을 자신들의 발 아래 두고 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협상이란 상대의 호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상대로 하여금 우리를 절대로 버릴 수 없게 만드는 독보적인 가치를 증명하는 것임을 대한민국은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저는 이 실용 외교의 정수를 지켜보며 제가 그동안 서구의 대학에서 배워온 교과서적인 외교 전략들이 얼마나 무력하고 천진난만한 것인지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강대국의 횡포 앞에서 당당하게 덜 주기 위한 전쟁을 선포하고 그것을 끝내 관철시킨 대한민국의 저력은 이제 전 세계 외교사의 전설적인 기록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전 세계가 비웃었던 그 처절한 견디기 협상이 어떻게 대한민국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주었는지 그 결정적인 증거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조인트 팩트 시트라는 이름의 무적 방패가 미국의 100% 관세 위협을 어떻게 한순간에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렸는지, 그리고 왜 대만은 이 소식을 듣고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는지, 그 참혹하고도 경이로운 참교육의 실체가 다음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여러분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약소국인 줄 알았고 미국의 노예가 될 줄 알았던 대한민국이 어떻게 전 세계 유일의 슈퍼파워인 미국의 탐욕을 논리적으로 해체하고 자신들의 국익을 완벽하게 수호해내는지를 말입니다. 베를린의 제 연구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미국의 관세 보고서가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보고서는 이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종이 뭉치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미 그 모든 위협을 예측하고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함정을 미국의 발밑에 파놓았기 때문입니다. 덜 주기 위한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의 여유가 전 세계를 어떻게 전율하게 만들었는지, 그 소름 돋는 설계의 다음 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가을의 잔혹한 전쟁터에서 가장 영악하고 강력하게 살아남은 개미들의 위대한 반격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드디어 그날 오후 베를린 연구실의 무거운 정막과 공포 섞인 한숨 소리를 단번에 깨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에서 조인트 팩트시트라는 낯선 단어가 흘러나왔을 때 저를 포함한 전 세계 경제 분석가들과 오만한 지성인들은 일순간 거대한 당혹감과 알 수 없는 서늘함에 사로잡혀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딱딱한 통상 용어의 나열이나 흔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약소국이라 비웃고 무시하며 이국의 노예가 될 것이라 장담했던 대한민국이 사실은 미국의 그 무자비하고 광기 어린 100% 관세 압박을 한순간에 무력화시킬 유일하고도 완벽한 방패를 이미 수년 전부터 치밀하고도 잔인하게 설계해 놓았다는 소름 끼치는 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미국의 100% 관세 위협에 국채 금리가 미친 듯이 발작을 일으키고 모든 경제 지표가 지옥으로 곤두박질치며 전 지구적 대공황의 공포의 비명을 지를 때 오직 대한민국만이 홀로 평온하게 웃으며
커피를 마실 수 있었던 실질적인 근거가 바로 그 팩트시트라는 이름의 서류 한 장에 담겨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제야 전율하며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 한스 마이어는 당시 베를린의 제 연구실에서 그 보고서의 실체를 하나하나 파헤치며 제 손끝이 덜덜 떨리는 전율을 도저히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합의서가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광기의 시대를 미리 읽고 설계한 대한민국만의 그림자, 방패이자 미국의 탐욕을 가두는 거대한 덫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한국이 미국에게 비굴하게 구걸하며 어떻게든 시간을 끌고 있다고만 생각하며 비웃었습니다. 미국의 요구에 맞춰 전 재산을 털어 미국 땅에 공장을 짓고 모든 기밀을 바친 대만의 태도를 현명하다고 치켜세우며 원칙을 고수하는 한국을 향해 외교적 자살 행위라고 조롱했죠. 하지만 사실은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의 지략가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미국의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해 언젠가 이런 광기 어린 보호무역주의와 관세 핵폭탄이 터져 나올 것을 완벽하게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용히 그리고 아주 영악하고 지독하게 미국과 조인트 팩트시트 즉 양국이 이미 합의하여 거부할 수 없는 사실 관계 확인서를 명문화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 안에는 놀랍게도 미국이 그 어떤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반도체만큼은 다른 경쟁국들, 특히 대만보다 절대로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법적 쐐기가 박혀 있었습니다. 전 세계 전문가들이 한국 반도체는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다며 비웃을 때 대한민국은 이미 미국의 법과 제도적 울타리 안에서 자신들의 생존권을 완벽하게 보장받는 무적의 장치를 완성해 놓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체스판 전체를 읽고 상대의 다음 수를 이미 봉쇄해버린 그랜드마스터의 지략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지점은 대통령이 기자의 날카로운 질문에 아주 담담하고 여유롭게 관세 문제는 이미 대부분 마무리가 되었으니 국민들은 안심하고 우리를 믿고 가도 된다고 말한 대목이었습니다. 당시 뉴욕 월가와 런던의 외환시장 펀드 매니저들은 이 말을 듣고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저토록 미친 듯이 날뛰는데 겨우 과거의 서류 한 장이 무슨 소용이냐며 비웃었죠. 하지만 그들은 대한민국의 협상팀이 얼마나 지독하고 치밀하게 미국의 약점을 공략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에게 단순히 보조금을 구걸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우리 반도체 없이는 국가 안보와 첨단 산업 자체가 단 하루도 지탱될 수 없다는 구조적 의존성을 데이터를 통해 먼저 입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지 않는 그 어떤 정치적 압박도 무효화한다는 합의를 받아냈던 것이죠. 이것은 미국이 스스로 몽둥이를 들고 휘두르다가 자신의 발등을 정확히 찍게 만드는 아주 정교하고도 잔인한 부메랑 설계였습니다. 이국의 하이테크 기업들조차 한국의 반도체 없이는 파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팩트시트에 명문화함으로써 이국의 정치적 관기가 상업적 현실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게 만든 것입니다. 베를린의 제 연구실 책상 위에 놓인 대만과 한국의 협상 전략 보고서를 비교해보면 그 차이는 더욱 명확하고 처참할 정도로 극명했습니다. 대만은 미국의 안보 우산을 구걸하며 자신들의 심장이자 영혼인 TSMC의 모든 기밀을 사실상 통째로 상납하는 비굴하고도 위험한 길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이 정한 규칙에 무조건 순응하며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이 직접 정한 규칙과 원칙, 즉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바탕으로 미국이 한국의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미국 경제 자체가 붕괴할 수밖에 없는 판을 짰습니다. 대통령이 언급한 조인트 팩트시트는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라 미국이 만약 한국에게 불리한 관세를 매길 경우 미국 스스로가 국제법과 자신들이 천명한 상업적 합리성을 위반하게 만드는 거대한 법적 함정이자 도덕적 족쇄였습니다. 서구의 전문가들이 한국을 무시하며 조롱할 때 한국은 이미 전 세계를 상대로 가장 우아하면서도 치명적인 외교적 체스를 두고 있었던 것이며 우리는 그저
그 판 위에서 놀아난 어리석은 관객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의 그 평온하고 여유로운 표정을 보며 그가 단순히 낙천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 거대한 폭풍의 눈 안에서 판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설계자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국이 100% 관세라는 미친 소리를 불쑥불쑥 던져도 대통령은 전혀 일희일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합의된 팩트시트라는 방패가 그 어떤 독설과 위협도 가볍게 튕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예측 불가능한 시대의 파도에 휩쓸려 난파선처럼 흔들릴 때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단 하나의 파손도 없이 묵묵히 전진할 수 있었던 엔진의 실체가 바로 이 전략적 자율성이었던 것이죠. 저는 카메라 앞에서 한국의 몰락을 예견하며 조롱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소름 돋게 부끄러워졌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밟힐 개미라고 생각하며 짓밟을 준비를 했지만 사실 그들은 가을의 잔혹한 전쟁터를 대비해 전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고 단단한 방어벽을 구축한 거인들이었던 셈입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지도자들이 미국의 눈치를 보며 전화기를 붙잡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서류 한 장으로 미국의 입을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조롱하며 비웃었던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 조인트 팩트시트라는 무적의 방패를 휘둘러 이국의 탐욕을 단숨에 잠재우고 전 세계 경제 질서를 재편했는지 그 소름 돋는 참교육의 과정이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대만이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비명을 지르며 모든 것을 뺏기고 영혼까지 털릴 때 한국은 오히려 대통령이 웃으며 대만에게 잘 견뎌보라며 행운을 빌어줄 수 있었던 그 압도적인 체급과 위상의 차이 말입니다. 저는 독일의 분석가로서 대한민국의 이 천재적이고도 영악한 지략의 경위를 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반도체를 잘 만드는 제조 강국을 넘어 전 세계의 권력 지형과 경제 패권을 자신들의 의도대로 재편하는 전략의 초강대국이었습니다. 미국의 협박이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되고 오히려 미국이 한국의 눈치를 보며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하겠다고 꼬리를 내리게 만든 그 소름 끼치는 반전의 실체가 이제 여러분 앞에 낱낱이 공개될 것입니다. 당시 런던의 외환시장과 뉴욕의 증권가에서는 한국 원화의 가치가 종이 조각이 될 것이라고 베팅하며 하락에 돈을 걸었던 수많은 투기 세력들이 단 한 번의 대한민국 대통령 인터뷰로 인해 파산에 가까운 처참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한 이 그림자, 방패의 위력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모두가 잠든 밤에 이미 전쟁의 승패를 결정지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그 험난하고 거친 파도는 한국에게는 그저 배를 더 빨리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추진력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를 전율하게 만든 그 위대한 참교육의 하이라이트, 대만을 향한 대통령의 뼈있는 웃음과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진정한 승리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음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고수는 위기 속에서 비명을 지르지 않고 그저 조용히 미소 지으며 판 자체를 뒤집어 버린다는 그 위대한 진실을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개미의 수준을 넘어 가을의 전쟁터를 지배하는 신의 한 수를 던졌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제 서재에 꽂혀 있던 낡은 경제학 서적들을 모두 치워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이 보여준 이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 자율성의 결합은 기존의 어떤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시대의 생존 법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국의 몽둥이를 빼앗아 미국의 목을 겨누게 만든 그들의 지독하고도 아름다운 지략 앞에서 저는 비로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그들이 만든 팩트시트의 내용을 필사적으로 베끼려 노력하는 그 경이로운 광경을 여러분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그들은 정말이지 무서운 민족입니다. 당시 전 세계 경제 관측소들이 일제히 주목했던 그 결정적인 순간, 대한민국 대통령이 남긴 한마디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인류 경제사에서 가장 냉혹하고도 위대한 격차를 증명한 선언이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반도체 100% 관세라는 유례없는 경제적 선전포고 직후
그가 던진 대만이 잘 견디길 바란다는 발언에 소름 끼치는 진실입니다. 저 한스 마이어는 당시 베를린의 연구실에서 이 멘트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며 제 학문적 토대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거대한 전율을 느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단순히 같은 반도체 강국이자 공급망의 파트너로서 던지는 의례적인 격려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문장 뒤에 숨겨진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전략적 우위와 전 세계 그 어느 국가도 감히 도달하지 못한 냉정한 승자의 여유를 분석하는 순간 저는 제가 쌓아온 모든 것이 경제학적 상식과 서구 중심의 외교적 오만함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격려가 아니라 방패 하나 없이 벌판에 나선 자의 비참한 최후를 지켜보는 설계자의 차갑고도 우아한 판결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대만이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무조건적으로 순응하며 자신들의 모든 핵심 기술과 천문학적인 자본을 미국 본토에 상납하는 것을 보며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베를린과 런던의 지성인들은 대만을 향해 현실을 직시한 지혜로운 실용주의자라고 찬사를 보냈고 국가적 원칙을 고수하며 끝까지 전략적 자율성을 지키려 했던 한국을 향해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고집불통의 낙오자라고 비하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의 그 여유로운 한마디는 우리가 그동안 신봉해왔던 서구적 동맹 논리를 단번에 해체해버리고 전 세계 공급망의 지배 질서를 완전히 재편해버렸습니다. 대만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포식자에게 자신들의 심장인 첨단 공정과 기술, 생태계를 통째로 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0% 관세라는 단두대 앞에 서서 공포에 질려 미국의 입술끝만 간절하게 바라보는 처참한 종속의 처지가 되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단 1mm라도 덜 주기 위해 미국의 심장부에서 처절하게 견디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인트 팩트시트라는 무적의 방패를 수년 전부터 이미 완벽하게 완성해 놓았습니다.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하고 극명했습니다. 전략적 방패가 전무했던 대만은 미국의 광기 어린 보호무역주의 채찍질에 온몸이 찢겨나가며 비명을 지르고 있을 때 대한민국은 이미 미국의 법적, 제도적 울타리 안에서 철저히 보호받으며 오히려 대만에게 행운을 빌어줄 수 있는 압도적인 전략적 지배자의 위치에 완전히 올라서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분석가로서 가장 소름 돋았던 지점은 대통령이 대만을 언급할 때 보여준 그 미묘하고도 차가운 미소의 무게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경쟁, 국가가 고통받는 것을 즐기는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설계한 시나리오대로 국제 질서의 축이 이동하고 있다는 확신이었으며 한국의 전략을 비웃던 전 세계의 오만한 전문가들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하고도 잔인한 논리적 증명이었습니다. 서구의 유력 경제지들이 한국은 외교적 미아라고 조롱하며 대만의 굴종을 본받으라고 압박할 때 대한민국은 이미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무기로 미국이 절대로 한국을 건드릴 수 없는 거대한 함정을 완성해 놓았습니다. 이국의 첨단 하이테크 기업들이 한국의 반도체 없이는 단 하루도 현대 문명의 인프라를 유지할 수 없다는 그 상업적 한미성의 덫에 미국 행정부마저 스스로 걸려들게 만든 것입니다. 대만은 생존을 구걸했지만 한국은 우리 없으면 너희도 붕괴한다는 사실을 데이터를 통해 입증하며 대등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미국을 압도했습니다. 이 체급의 차이가 대통령의 그 짧은 한마디에 고스란히 응축되어 있었던 것이며 저는 그 순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지략의 심연에 거대한 경외심을 느껴야 했습니다. 저는 당시 베를린의 연구실에서 타이베이의 반도체 관계자들이 한국 대통령의 이 발언을 접하고 집단적인 시리와 패닉에 빠져 눈물을 흘렸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미국에 바치면 당연히 미국이 자신들을 안보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해줄 것이라고 믿었던 순진한 관찰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국제 정치의 냉혹한 가을 전쟁터는 그렇게 낭만적이거나 호의적인 곳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처참한 재정, 적자와 제조업의 붕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충성스럽게 고개를 숙였던 대만부터 가장 먼저 약탈의 제물로 삼아 그 살점을 뜯어먹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미국의 그런 제국주의적 약탈 본능을 이미 수년 전부터 정확히 읽고 있었고, 그래서 호의를 구걸하는 비굴한 길 대신 실력으로 미국의 목줄을 쥐는 가장 험난하지만 확실한 전략적 자율성의 길을 택했습니다. 대만이 비명을 지르며 미국의 관세 폭탄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을 때 대한민국은 이미 팩트시트라는 견고한 철갑 방패 뒤에서 여유롭게 상황을 통제하며 다음 시대의 패권을 기획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준비된 국가와 준비되지 않은 국가 사이의 처절한 격차이자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보여준 역대급 전략적 승리의 실체였습니다. 당시 뉴욕 월가의 대형 자산 운용사들은 대통령의 이 발언이 타전되자마자 대만 관련 자산을 미친 듯이 매도하고 한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 주식을 수조, 원 단위로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자본은 본능적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 이 행성에서 공급망 패권의 진정한 지배자는 미국도 대만도 아닌 오직 대한민국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개미라고 비웃었던 대한민국은 사실 가을의 전쟁터를 지배하기 위해 사자의 용맹함과 여우의 지략을 동시에 갖춘 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대만이 잘 견디길 바란다고 말했을 때 그것은 사실 전 세계를 향해 이제 대한민국을 함부로 건드리고 무시하는 시대는 영원히 종말을 고했다는 선포나 다름없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정해한 규칙에 따르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 잔혹한 가을의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준엄한 경고였던 것입니다. 저는 카메라 앞에서 한국의 실패를 예견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소름 끼치도록 부끄럽고 무식하여 며칠 밤낮을 고뇌하며 제 분석, 보고서들을 모두 폐기해야만 했습니다. 제 분석은 쓰레기통에나 들어갈 휴지, 조각에 불과했다는 것을 한국 대통령의 저 여유로운 미소가 증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보여준 이 압도적인 격차의 증명은 단순히 경제적인 수치의 승리를 넘어 전 세계 외교사와 국제 정치학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뿌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강대국의 압박에 무조건 순응하고 모든 핵심 자산을 내어주는 것이 유일한 생존의 길이라고 믿었던 수많은 국가들에게 대한민국은 실력과 지략만 있다면 유일한 슈퍼파워인 미국조차 자신들의 의도대로 제어할 수 있다는 위대한 희망과 공포를 동시에 보여주었습니다. 대만이 비명을 지르며 미국의 하청 기지로 전락하여 무너져 내릴 때 한국은 오히려 더 높이 비상하며 전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자 설계자로 우뚝 섰습니다. 저는 독일의 학자로서 대한민국의 이 잔인할 정도로 완벽하고 정교한 지략의 승리에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가 어디로 흐르는지 정확히 읽고 자신들만의 독보적인 시나리오를 완성해낸 인류 역사상 가장 천재적인 전략가 집단이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를 전율하게 만든 그 위대한 전략의 정점, 대통령의 여유로운 태도 뒤에 숨겨진 마지막 치명적인 필살기인 상업적 한미성이라는 논리가 어떻게 미국의 탐욕을 완전히 해체해버리고 미국 행정부의 사실상 항복을 받아냈는지 그 소름 돋는 설계의 다음 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당시 베를린의 정부 청사 주위에서는 한국의 전략을 극찬하며 대만과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뼈저린 반성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유럽의 리더들은 한국 대통령의 발언을 수천 번씩 돌려보며 자신들이 놓친 전략적 급소가 무엇인지 필사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전 세계의 스승이자 경외의 대상이며 동시에 두려움의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시했던 그 세계 5위의 군사 강국이자 반도체 초강대국은 이제 지구라는 거대한 체스판의 지배자가 되어 자신들만의 게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대만이 잘 견디길 바란다는 그 한마디는 훗날 역사가들이 이 시대를 기록할 때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세계의 중심 국가로 도약했음을 알리는 공식적인 선포로 기억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위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실시간으로 목격하는 증인이 되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전략적 참교육의 하이라이트인
미국의 몽둥이를 빼앗아 미국의 목을 겨누게 만든 그 기적 같은 논리의 힘, 상업적 합리성이 어떻게 거대 제국 미국을 굴복시켰는지 다음 분석 단계에서 그 소름 끼치는 진실을 목격하십시오. 대한민국, 그들은 정말이지 전 세계를 상대로 완벽한 체스를 두었으며 대만의 비명은 그 승리를 알리는 전주곡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이 분석을 마무리하는 지금도 대한민국 대통령의 그 차갑고도 깊은 미소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천 년의 역사를 모진 풍파 속에서 버텨온 민족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도 무거운 지략의 결정체였습니다. 대만은 기술을 소유했으나 철학이 없었고 한국은 기술 위에 세상을 지배하는 고도의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근본적인 차이가 오늘날의 이 압도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의 발 아래 엎드려 그들이 명문화한 조인트, 팩트시트의 내용을 한 글자라도 더 배우기 위해 구걸하는 그 경이로운 광경을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가을의 전쟁터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의 평화와 질서를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설계하는 자들의 그 위험 있는 미소를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대한민국은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정한 제국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우리가 무시했던 개미는 이제 사자가 되어 온 세상을 향해 포효하고 있으며 그 소리는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지략의 전쟁에서 지구상 최강의 포식자라 불리는 미국이 스스로 들고 있던 날카로운 몽둥이를 내려놓고 당황하며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 바로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이름의 부메랑이 어떻게 미국의 심장을 정면으로 직격했는지 그 소름돋는 전략적 분석의 정수를 다룰 7번째 단계를 시작하겠습니다. 저 한스 마이어는 평생을 서구의 경제학, 상식과 자유무역의 원칙 속에서 살며 수많은 국가 간의 처절한 갈등과 전쟁을 지켜봤지만 한 나라의 지도자가 초강대국 미국의 패권적 논리를 이토록 처참하고 우아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박살내버리는 장면은 제 학문적 인생을 통틀어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전 세계가 미국의 100% 관세 선언이라는 경제적 사형 선고에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도망칠 때 대한민국 대통령은 아주 차갑고 냉정하게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산수를 시작했습니다. 100% 관세를 매기면 미국 안에서 팔리는 물건 가격이 그 즉시 100% 폭등할 텐데 과연 미국의 소비자와 기업들이 그것을 단 하루라도 견딜 수 있겠느냐는 그 단순하면서도 치명적인 질문 하나가 전 세계 경제 질서를 어떻게 재편하고 미국의 자존심을 꺾어 놓았는지 그 소름 끼치는 진실을 지금부터 여러분 앞에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베를린의 제 연구실에서 제가 마지막까지 외면하려 했던 가장 소름 끼치는 진실은 바로 대한민국이 쥐고 있던 독점적 지위와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대체 불가능성이라는 무서운 무기였습니다. 저를 포함한 서구의 오만한 분석가들은 미국이 관세라는 채찍을 휘두르면 한국 기업들이 겁을 먹고 손해를 보며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독한 오판이자 것이 경제의 기초도 모르는 멍청하고도 한심한 착각이었죠. 대한민국과 대만이 전 세계 최첨단 반도체 시장의 90% 가까이를 독점하고 있는 이 기이한 구조 속에서 미국이 100% 관세를 매긴다는 것은 한국 기업들을 때리는 게 아니라 사실상 미국 소비자들의 지갑을 강제로 털어내겠다는 자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도 구글의 슈퍼 AI 서버도 테슬라의 자율주행 자동차도 한국의 반도체 없이는 단 한 대도 생산할 수 없는 것이 냉혹한 현실인데 거기에 100% 관세를 붙이면 그 천문학적인 비용은 고스란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과 선량한 미국 국민들이 짊어져야 한다는 그 자명하고도 무거운 논리를 한국은 아주 잔인할 정도로 정확하게 찌르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상이 아니라 미국의 목에 칼을 들이댄 채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든 논리적 고문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워싱턴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비공개, 비밀 협상의 내막을 전해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아 한동안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의 통상 관료들이
고압적인 자세로 책상을 내리치며 100% 관세라는 핵폭탄으로 위협할 때 대한민국의 협상팀은 당황하기는커녕 아주 조용히 한 장의 두툼한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미국이 한국 반도체를 단 하루라도 수입하지 않았을 때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얼마나 미친 듯이 폭등하고 얼마나 많은 수만 개의 일자리가 그 즉시 사라지며 미국의 자랑인 첨단 산업 생태계가 얼마나 처참하게 붕괴할지에 대한 소름 끼치는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결과가 가득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에게 제발 살려달라고 비굴하게 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국에게 너희가 우리를 때리면 너희 집 앞마당에 스스로 핵폭탄을 투하하는 꼴이 될 텐데 정말로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아주 차분하고 냉정하게 상업적 합리성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통령이 언급한 무서운 부메랑의 법칙이었고 미국은 자신들이 휘두르려던 그 거대한 몽둥이가 사실은 자신들의 머리 위를 겨누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사색이 되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제가 가장 경악했던 지점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에 감추고 싶은 치부인 제조업 붕괴와 천문학적인 재정 적자라는 약점을 대놓고 언급하며 미국이 지금 너무나 무리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결례를 넘어 상대를 완전히 파악하고 장악한 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압도적인 위압감이었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겉으로 강력한 척 허세를 부려도 속으로는 제조업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달러를 무한정 찍어내어 간신히 인공호흡기로 버티고 있다는 것을 한국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미국의 그 요란한 협박을 공포가 아닌 가련한 비명으로 해석했습니다. 전 세계가 미국의 눈치를 보며 벌벌 떨고 있을 때 대한민국은 오히려 미국의 목줄을 쥐고 너희가 진정으로 살고 싶다면 우리와 손을 잡으라고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대만은 미국의 안보 국어를 위해 모든 것을 내주며 스스로 노예가 되었지만 한국은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철갑 방패를 앞세워 단 한 줌의 실리도 뺏기지 않는 완벽하고도 웅장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대한민국의 그 지독하리만큼 치밀한 지략에 전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뉴욕 월가에서는 애플과 엔비디아 같은 시가총액 수천조 원의 거대 기업 회장들이 백악관을 향해 미친 듯이 전화를 걸어 항의하고 울부짖는 초유의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반도체에 관세를 매기는 순간 우리 회사는 오늘 당장 파산한다는 그 비명이 워싱턴 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대한민국이 설계한 이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이름의 덫에 미국 정부 스스로가 걸려들어 발버둥 치는 꼴이 된 것이죠. 미국 대통령이 아무리 표를 얻기 위해 관세 폭탄이라는 포퓰리즘을 외쳐도 미국의 경제를 지탱하는 거대 자본들이 한국 없이는 단 1초도 살 수 없다고 울부짖는 상황에서 미국은 결국 꼬리를 내리고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베를린에서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지켜보며 대한민국의 지략이 얼마나 무섭고도 정교한지 전율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장사꾼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의 중력을 지배하는 새로운 법칙을 스스로 창조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개미라고 비웃었던 그들은 사실 거대 제국, 미국의 숨통을 쥐고 흔드는 보이지 않는 신의 손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언급한 전략적 자율성의 실체가 바로 여기서 그 찬란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비굴하게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강대국들이 우리 없이는 단 하루도 현대 문명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드는 것, 그리하여 미국조차 우리에게 함부로 관세를 매길 수 없는 전략적 성역을 구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시전한 가장 완벽하고도 잔인한 참교육이었습니다. 대만은 미국에게 안보를 구걸하며 모든 것을 상납하고도 비명을 지르고 있지만 한국은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실력으로 미국이 감히 우리를 버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험난한 파도가 오고 있지만 우리 배의 엔진은 전혀 파손되지 않았다는 대통령의 비유는 결코 근거 없는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미국의 항복 문서에 도장을 받아낸 승리자만이 가질 수 있는 위험 있는 미소였습니다. 저는 카메라 앞에서 한국의 실패를 예언했던 제 입술을 스스로 꿰매고 싶을 정도로
처절한 패배감과 경외감을 동시에 느껴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단순히 미국과 협상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탐욕스러운 본능을 논리라는 감옥에 가둬버린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보여준 이 논리적이고도 치명적인 승리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거대한 정신적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힘의 논리만이 지배하는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논리와 실력만으로 초강대국의 몽둥이를 부러뜨릴 수 있는지 대한민국은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미국의 관세 폭탄은 결국 미국 내부의 인플레이션 폭발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갔고, 한국은 그 폭풍 너머 가장 높은 곳에서 당당하게 승리의 깃발을 꽂았습니다. 저는 독일의 분석가로서 대한민국의 이 잔인할 정도로 정교하고 우아한 지략에 고개를 숙이며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반도체 제조 강국이 아니라 인류의 욕망과 경제의 생리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지배하는 전략적 지배자였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그들이 던진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화두를 필사적으로 연구하며 자신들의 생존법을 찾으려 애걸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웃던 자들은 이제 한국의 발치에서 떨어지는 정보 한 조각이라도 얻으려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시했던 대한민국의 산수가 사실은 세상을 지배하는 고도의 방정식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당시 베를린의 제 연구실 창밖으로 보이던 차가운 겨울 풍경과는 달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협박이 무용지물이 되고 오히려 미국이 한국에게 제발 우리 물가 좀 잡아달라고 애원하게 만든 이 믿기지 않는 반전의 드라마는 이제 전 세계 외교사와 경제사의 전설적인 사례로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거인이 전 세계를 상대로 어떻게 완벽한 체스 게임을 끝내고 항복을 받아냈는지 그 위대한 피날레를 목격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전 세계를 전율하게 만든 대한민국의 위대한 피날레와 저 한스 마이어의 마지막 진심, 어린 고백을 통해 이 대서사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을의 잔혹한 전쟁터를 평정하고 새로운 시대의 절대적 지배자로 우뚝 선 대한민국의 그 웅장한 모습을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대한민국은 이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진정한 제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저는 이 분석을 마무리하는 지금도 가슴이 벅차올라 원고를 잡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무시했던 그 작은 나라가 사실은 지구라는 거대한 행성의 운명을 결정짓는 유일한 설계자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보여준 그 압도적인 실력과 지략 앞에서는 그 어떤 오만함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의 몽둥이를 빼앗아 미국의 목을 겨누게 만든 그들의 지독하고도 아름다운 논리의 승리,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위대함입니다. 가을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승자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그들은 정말이지 전 세계를 상대로 가장 완벽하고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으며 우리 서구인들은 이제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기에도 벅찬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의 지혜를 구걸하는 그 경이로운 광경을 함께 지켜보며 대한민국의 시대를 맞이하십시오. 미국이라는 거대, 제국이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무릎을 꿇는 장면은 제가 평생 동안 연구해 온 모든 경제학적 법칙이 무의미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의 규칙 자체를 새로 썼습니다. 이제 누구도 한국을 향해 함부로 관세라는 몽둥이를 들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몽둥이를 드는 순간 자신의 머리 위로 떨어질 거대한 부메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이 소름 끼치는 지략은 이제 전 세계 모든 지도자들의 교과서가 될 것이며 우리는 그 위대한 참교육의 역사를 영원히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가을의 전쟁을 끝내고 새로운 질서를 설계한 자들의 그 위험 있는 미소를 잊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은 이제 명실상부한 세계의 중심입니다. 이 위대한 지략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며 저 한스 마이어는 오늘 제 학문적 양심을 걸고 전 세계를 향해 마지막 고백을 던지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던진 그 무뚝뚝하고
투박한 발언들을 접했을 때 저는 그것이 단순히 위기를 모면하려는 지도자의 궁색한 변명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폭풍의 끝에서 제가 목격한 것은 우리가 약소국이라 비웃었던 대한민국이 사실은 거친 파도를 뚫고 나아가는 가장 견고하고도 압도적인 엔진을 가진 초강대국이라는 경이로운 사실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아주 웅장하고도 가슴 서늘한 비유로 이 전쟁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파도는 높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배의 엔진은 전혀 파손되지 않았으며 우리는 이미 그 파도를 넘어서는 항로를 설계해 놓았다는 그 위대한 선언 말입니다. 저를 포함한 서구의 오만한 분석가들은 파도의 높이에만 겁을 집어먹고 비명을 질렀지만 대한민국은 이미 그 파도의 힘을 역으로 이용하여 자신들의 배를 더 빨리 나아가게 만드는 추진력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베를린의 제 서재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분석한 대한민국의 승리 요인은 바로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고도의 균형 감각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연루의 위험과 반기의 위험, 즉 강대국에 억지로 끌려 들어가는 공포와 동맹으로부터 버림받는 두려움을 동시에 완벽하게 제거해버렸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미국이라는 거대 제국의 눈치를 살피며 어느 한쪽에 서야만 살 수 있다고 믿을 때 대한민국은 오직 자신들만의 길인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통해 미국조차 자신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독보적인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반도체가 국가의 심장이라면 방위 산업은 그 심장을 지키는 철갑이었고 이 두 가지 거대한 기둥이 결합된 대한민국의 엔진은 미국의 100% 관세라는 경제적 사형, 선고 앞에서도 단 1초의 멈춤도 없이 오히려 더 강력하게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승리를 넘어선 인류, 외교사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꾼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소름 돋았던 지점은 전 세계가 한국을 무시하며 조롱하던 그 긴 시간 동안 대한민국이 보여준 그 지독하리만큼 차갑고도 평온한 인내심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짓밟힐 개미라고 비웃었지만 사실 그들은 가을의 잔혹한 전쟁을 끝내기 위해 온 세상을 뒤흔들 사자의 발톱을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말한 상업적 합리성은 미국이라는 거대 제국이 스스로 만든 자본주의의 논리 안에 스스로를 가둬버리게 만든 가장 우아하고도 잔인한 덫이었습니다. 미국이 관세라는 몽둥이를 휘두르려 할 때마다 한국이 설계한 공급망의 그물이 미국의 목을 조여왔고 결국 미국은 자신들의 물가 폭등과 산업 붕괴라는 공포 앞에 무릎을 꿇고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카메라 앞에서 한국의 몰락을 예언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소름 끼치도록 부끄러워 제 모든 분석 원고를 불태워 버려야 했습니다. 제가 보았던 그 험난한 파도는 한국에게는 그저 위대한 항해를 완성하기 위한 작은 일렁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제 전 세계는 대한민국이 정한 새로운 경제 질서와 규칙에 따르지 않으면 단 하루도 생존할 수 없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대만은 비명을 지르며 미국의 식민지로 전락하여 무너져 내렸지만 대한민국은 오히려 더 높이 비상하며 전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자 지배자로 우뚝 섰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지도자들은 이제 워싱턴이 아닌 서울을 향해 비행기를 띄우고 있으며 대한민국이 명문화한 조인트 팩트시트의 내용을 한 글자라도 더 배우기 위해 구걸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학자로서 대한민국의 이 잔인할 정도로 완벽하고 정교한 지략의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가 어디로 흐르는지 정확히 읽고 자신들만의 독보적인 시나리오를 완성해낸 인류 역사상 가장 천재적인 전략가 집단이었습니다. 가을의 전쟁터를 평정하고 새로운 시대의 평화와 질서를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설계하는 자들의 그 위험 있는 미소를 전 세계는 이제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배의 엔진은 단순한 기술력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천 년의 모진 풍파를 견뎌온 민족의 강인한 의지와 세상을 지배하는 고도의 전략적 철학이 결합된 무적의 동력원이었습니다.
우리가 비웃었던 개미는 이제 전 세계를 호령하는 거대한 사자가 되어 포효하고 있으며 그 소리는 기존의 낡은 패권 질서를 뿌리째 뒤흔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대만이 잘 견디길 바란다고 말했을 때의 그 차가운 여유는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었음을 알리는 공식적인 종전 선언이자 새로운 제국의 탄생을 알리는 서막이 되었습니다. 저 한스 마이어는 이 위대한 역사의 증인으로서 대한민국의 앞날의 경의를 표하며 제 마지막 분석을 마칩니다. 여러분은 지금껏 보지 못한 가장 우아하고도 완벽한 참교육의 현장을 목격하셨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정한 태양으로 떠올랐으며 그 찬란한 빛 아래 전 세계는 자신들의 생존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무시했던 대한민국의 산수가 사실은 우주의 법칙을 관통하는 방정식이었음을 깨닫는데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대한민국, 그들은 정말이지 무서운 민족이며 그들이 정한 시나리오대로 세상은 흐르게 될 것입니다. 파도는 여전히 높고 바람은 거세지만 대한민국의 항해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 어떤 폭풍우도 뚫고 나갈 수 있는 무적의 엔진과 그 파도 너머의 세상을 이미 다 본 것 같은 설계자의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를 전율하게 만든 대한민국의 위대한 승리, 그리고 그들이 선사한 논리적이고도 압도적인 참교육의 대서사시는 이제 영원한 전설로 기록될 것입니다. 가을의 전쟁을 끝내고 새로운 시대의 지배자로 우뚝 선 대한민국의 그 웅장한 모습을 여러분의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대한민국은 이제 명실상부한 세계의 중심이자 인류의 미래입니다. 저는 이 원고를 마무리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제 가슴이 벅차올라 숨을 쉬기조차 힘든 감동을 느낍니다. 우리가 약소국이라 조롱했던 그 작은 나라가 사실은 지구라는 거대한 행성의 운명을 결정짓는 유일한 설계자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제 학문적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이자 가장 큰 희열이었습니다. 미국의 몽둥이를 빼앗아 미국의 목을 겨누게 만든 그들의 지독하고도 아름다운 논리의 승리,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위대함입니다. 가을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승자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그들은 정말이지 전 세계를 상대로 가장 완벽하고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으며 우리 서구인들은 이제 그들의 발자취를 경외심을 담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의 지혜를 구걸하는 그 경이로운 광경을 함께 지켜보며 대한민국의 장엄한 시대를 맞이하십시오. 대한민국 정말 대단합니다. 오라버니들, 언니들, 한스 마이어 씨의 마지막 고백 잘 들으셨나요? 저도 들으며 내내 가슴이 너무 떨리고 웅장해져서 혼났답니다. 전 세계가 우리를 약소국이라 부르며 이제 끝났다고 조롱할 때 사실 대한민국은 이미 파도 너머의 승리를 설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자랑스럽지 않나요? 항상 우리는 위기 속에서 더 강해지는 민족이었습니다. 미국의 100% 관세라는 거대한 폭풍 앞에서도 우리 대통령과 협상팀이 보여준 그 침착하고도 영악한 지략은 단순히 경제적인 승리를 넘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품격과 저력을 전 세계에 증명해낸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대만이 비명을 지를 때 우리가 여유롭게 행운을 빌어줄 수 있었던 그 압도적인 실력, 오라버니들도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걸 느끼셨을 거라고 믿어요. 예측 불가능한 시대라고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절대로 좌초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겐 파도를 읽는 지혜로운 리더와 그 파도를 뚫고 나갈 무적의 엔진인 우리 기업들, 그리고 무엇보다 든든한 우리 국민들이 있으니까요. 감동아 씨도 대한민국의 국민인 게 너무 행복하고 뿌듯하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름 돋는 참교육 이야기, 오라버니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대한민국의 이 위대한 지략에 공감하신다면 오라버니들, 언니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동아 씨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추운 날씨에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저는 다음에도 가슴 뭉클하고 웅장한 대한민국 대역전극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 국민이라서 정말 행복합니다. 오라버니들, 언니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